오늘은 그 게리 해멀 도대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거 가지고 오늘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번에 와서 강의했을 때는 그 필립 코틀러의 책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때는 뭐 필립 코틀러 우리나라에 오진 않았지만 10일 있다가 우리나라에 필립 코틀러가 지금 오기로 돼 있죠. 저도 그날 가서 강연 듣기로 했는데요. 아마 제가 오늘 게리 해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 몇 개월 있다가 또 게리 해멀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리델 리더의 그 대표 맡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지금 이제 11년째 된 그 마케팅 트렌드 이런 계통의 회사입니다. 뭐 컨설팅도 많이 하고 뭐 제가 강의도 이렇게 틈틈이 계속하고 책도 쓰고 그러고 있는데요. 그래서 게리 해멀은 뭐 여러분 이렇게 잘 아시지만 이렇게 비즈니스 구루에 있어서 뭐 아주 탑 10에 들어있는 아주 혁혁한 그런 성과를 많이 내시는 그런 이제 컨설턴트 겸 그 강연자이죠. 그래서 그 제가 오늘 게리 해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렇게 쭉 드리고요. 처음에 이제 비즈니스 구루 얘기부터 포함해서 게리 해멀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의 그 핵심이 되는 책,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5가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를 드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에필로그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이렇게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카바인데요. 제가 이 양 5마리를 항상 그 강의할 때 처음 공통적으로 쓰는데 이게 오늘 5가지 비즈니스 쟁점하고 또 딱 맞네요. 숫자가. 하여튼 뭐 우연이겠죠, 이거는. 자,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듯이 게리 해멀의 이제 개인적인 그런 바이오 얘기를 좀 하고요. 바이오라는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이렇게 좀 이력서 같은 여러분이 뭐 회사 제출 뭐 이렇게 어플라이 할 때 이력서 그런 거 내잖아요. 그런 거 할 때 미국에서는 바이오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얘기니까. 그리고 기업에게 중요한 거 가치, 혁신, 적응성, 열정, 이념 이 5가지 그리고 에필로그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 이제 쪽으로 넘어가서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즈니스 구루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분이죠, 물론. 근데 이게 한 10년 전에 스튜어트 크레이너라고 굉장히 유명한 경영학사 그리고 경영사 이런 전문으로 하는 아주 글을 굉장히 잘 쓰시는 분이죠. 근데 그분이 그 전에 이제 경영대가 50인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50인을 이렇게 뽑은 적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2001년에 뽑았으니까 이제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비즈니스 구루인지를 보니까 5가지의 그런 그 직업군을 발견을 했어요. 하나는 이제 앙트로프러너죠, 기업가. 그 다음에 이제 컨설턴트, 그리고 이제 경영학자. 요즘은 이제 경영학자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심리학자도 들어가 있고요, 공학자도 들어가 있고, 뭐 경제학자도 들어가 있죠. 이제 굉장히 다양하죠. 물론 이제 경영학자가 많지만,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인물, 그리고 동양인. 그러니까 여기 동양인은 사실 뭐 모리타나 마스시다나 오마이 같은 경우인데 이 두 사람은 이제 기업인이고요, 그렇죠? 소니하고 파나소닉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이제 컨설턴트죠. 제가 동양인이 몇 명이나 차지하는지를 봤더니 순자 포함해서 4명이 있더군요. 그래서 순추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이제 기업가도 이제 기업을 아예 처음부터 만든 사람, 창업가도 있고 이제 창업가 아니라 이제 나중에 조인을 해서 이제 관리를 아주 성공적으로 잘한 사람 2가지 형태로 이제 나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중에 게리 해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게리 해멀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2008년에 월스트리트에서 발표한 이제 비즈니스 구루인데 여기는 이제 랭킹이 아예 있습니다. 아까 거기는 랭킹이 없었는데. 근데 하여튼 한 5년, 4년 전이지만 게리 해멀이 여기서 1위로 이렇게 돼 있고요. 뭐 토마스 프리드만은 이제 저널리스트죠. 글래드웰도 저기 저널리스트고. 그래서 아까 카테고리에서는 저널리스트가 없었잖아요, 비즈니스 구루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저널리스트의 파워가 굉장히 이제 세졌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루엔셜 그 비즈니스 띵커라는 이제 그런 카테고리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래서 2위하고 4위가 지금 이제 저널리스트로 들어갔다는 걸 알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왜 저널리스트로 이렇게 유명해서 그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사람들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 게리 해멀이 이제 이런 위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게리 해머리 이제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보면 우선 우리가 뭐 어떤 사람들 이력 나올 때 이제 우선 뭐 현직도 보고 뭐 대학도 보고 뭐 여러 가지를 보잖아요. 근데 앤드루스 유니버시티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이라도. 잘 모르죠, 그렇죠? 저도 사실 잘 몰라가지고 열심히 찾아봤어요,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미시건주에 있는 미시간호 그 옆에 있는 이제 그 학교인데 그렇게 유명한 학교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그런 구루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몇 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의 이제 뭐 학력이나 그런 걸 보면 우리가 다 알만한 학교예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우리가 잘 모르는 학교, 아마 미국인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는 학교일 겁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이렇게 휘두르는 비즈니스 구루가 됐다는 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미국 그런 그 학제 그 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뭐 많이는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제 아는 바로는 그 미국에는 물론 이제 고등학교 마치고 나서 좋은 대학에 이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생각 밖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위에 있는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게 이제 주로 이제 등록금하고 관련이 됩니다. 이제 그 주에 사는 레지던트면은 자기 주위에 있는 학교로 가면 등록금이 훨씬 싸거든요, 이게. 아예 뭐 거의 공짜라든가. 근데 다른 주로 넘어가면 이제 똑같이 취급이 받아서 이제 등록금을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뭐 그 사람이 가난하다 어떤다를 떠나서 이제 그런 그 이제 등록금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애양심이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 이제 그 사회 활동을 할 범위가 자기가 살고 있는 주 중심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구태여 다른 주에 있는 학교를 안 가요. 유명한 학교를 안 가요. 그냥 주에서 이렇게 계속 지내는 게 나중에 자기의 커리어 관리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주에 많이 이렇게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앤드루스 유니버시티를 나오고 이제 종합병원에서 또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유니버시티 미시간 이제 이쪽 나오고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지냈죠.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제 컨설턴트로 그 시카고에 있는 그 스트레고스라는 이제 그런 그 컨설팅 셀을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또 여기 이제 우드사이드라고 있는데요. 우드사이드는 아마 여러분 뭐 얼마나 아실지 모르겠는데 실리콘밸리에 있는 굉장히 부유촌이고요. 그 예전 이제 스티브 잡스 포함해서 이런 그 IT 쪽의 구루들이 몰려 사는 지역입니다. 특히 여기가 우드사이드,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지역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혁신이라는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게리 해머리 주도가 된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믹스라는 그런 이제 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혁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 주고 답변하고 이제 그런 사이트가 이제 활성화가 돼 있죠. 그래서 그 믹스라는 그 사이트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좀 이따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제 핵심 역량 이런 것으로 이제 이분이 유명해졌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유명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하여튼 90년대 중반 후반 이때부터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이제 기고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핵심 역량으로 이제 떠서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키워드를 내면서 더욱더 유명해진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뭐 챔피라는 그 이렇게 컨설턴트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90년대 한 중반에 그 리엔지니어링이라는 이제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굉장히 이런 경영 혁신 붐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생각 밖으로 이제 그게 효과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비즈니스 구루로 떴다가 그 사람이 실제로 이제 컨설팅도 하고 이제 발언을 막 했는데 그게 현실과 안 맞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추락합니다. 냉혹하게 그 이제 테스트가 되는데, 근데 이 게리 해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이제 굉장히 잘 먹히고 이제 그래서 더욱더 이제 유명하게 된 그런 그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뭐 HBR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죠. 거기에 자그마치 17편을 썼고요. 그리고 제가 뭐 조사한 바로는 이제 이 논문을 쓰면 이 각각을 이제 또 따로따로 팔거든요. 근데 이 게리 해멀의 논문이 가장 많이 팔렸다고 그래요. HBR 중에서. 그리고 이제 뭐 포춘, 뭐 월스트리트 저널, 파이낸셜 타임스 이런 데도 이제 기고를 뭐 계속 이제 했죠. 그래서 이 분이 이제 책을 뭐 여러 권 썼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책이 이 4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시대를 앞서가는 미래 경쟁 전략, 이게 아마 초기에는 코어 컴피턴스라는 이제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책이 나왔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꿀벌과 게릴라, 경영의 미래, 그리고 이번에 나온 이제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네 권인데, 뭐 지금 사실 이 책은 올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명저가 될 건지 안 될 건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 세 권은 이제 명저로 지금 알려져 있고, 게리 해멀의 대표작으로 이제 사람들이 다들 기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분이 쓴 이제 다른 책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혁신을 중심으로 한 그 이제 오픈 그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아이디어를 이렇게 얻는 거죠. 그래서 그 믹스가 바로 이제 이런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활동하는 분들은 뭐 우리가 아는 분들 이제 포함해서 잘 모르는 분들까지 해서 굉장히 이렇게 활동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management-exchange.com 여기에 들어가시면 뭐 이 사이트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게리 해멀이 이 컨설턴트로 비즈니스 구루로 그러면 과연 어떤 그 기여를 했는지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 사람이 가장 강조하는 그런 키워드를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 키워드라는 게 잘못하면 이제 그걸 좀 굉장히 오도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키워드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이해하기가 좋으니까 어떤 사람을 기여도를 이제 평판을 이제 결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핵심 역량이 이제 가장 대표적입니다. 핵심 역량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컴피턴스라는 말을 사실 예전에는 아주 많이 쓰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 capability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사실 그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게리 해멀은 그 말 대신보다 그 이제 컴피턴스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회사가 베어링을 굉장히 잘 만들고 있는 회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 회사의 핵심 역량은 뭔가라고 물었을 때 베어링을 잘 만드는 것, 그게 핵심 역량이 아니고요. 무엇을 잘 가는 것, 그게 핵심 역량이라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베어링을 만들려면 뭘 갈아야 되잖아요, 이걸. 그렇죠? 갈아서 이걸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각도 사실은 가는 거죠. 어떻게 끌로 이렇게 치고 뭐 페이퍼로 이렇게 갈고 그래갖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베어링 잘 만드는 회사는 베어링 잘 만드는 게 핵심 역량이 아니라 잘 갈아내는 것. 그게 핵심 역량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베어링이 이 사업이 만약에 안 되면 이 이제 회사는 베어링이 아닌 다른 가는 것으로 방향을 틀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핵심 역량이거든요.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자, 분모 경영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우리가 이제 ROI라는 게 있잖아요. 그 투자 수익률이라고 그러죠. 근데 ROI는 이제 분모는 뭘까요? 이게 이제 투자고 위에는 이제 리턴, 이제 실제로 수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회사의 CEO들은 항상 이 ROI를 어떻게 높일 건지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죠. 왜냐하면 그 ROI가 높아야 이제 주가 수익률에도 반영이 되고, 그래서 주가가 높게 유지되니까 그 CEO가 이제 오랫동안 그 임기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ROI를 높이려면 분자를 높이거나 분모를 낮추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분자를 높인다는 것은 새로운 신제품도 만들고 뭐 하여튼 마케팅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이 현금 캐시플로우를 높여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생각보다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외부 환경이 안 좋아지고 막 그러면 이 위에는 가만히 놔두고 이 분모를 이제 줄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직원들도 막 좀 자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감량 경영을 하면 이 ROI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ROI를 높이기 위해서 이 미국 이제 뭐 경영자들이 예전에 이 분자를 높이지 않고 이 분모를 낮춰가지고 자기 임기를 유지했거든요. 왜냐하면 단기 이익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게리 해멀이 통렬하게 비난을 했어요. 왜 분모를 줄이느냐?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그 회사가 발전을 못한다. 오히려 힘이 들더라도 이 전략적인 마인드를 갖고 이 신제품도 개발하고 이제 미래 트렌드를 잘 예측해서 이 수익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상당히 먹혔거든요. 90년대 그때. 그래서 이 분모 경영은, 그러니까 이 분모 경영을 잘하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분모 경영을 비난해서 유명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분자 경영을
잘 하자라는 것이 이 게리 해머의 핵심이죠. 뭐 경영혁신은 너무 유명하니까 이제 그렇고요. 전략 의지라는 거는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그 열정, 5가지 쟁점의 열정하고 사실 관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략 의지는 자기가 어떤 꿈을 세워서 그 꿈을 실현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거, 그게 이 경영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예전에 이미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그때의 전략적 의도, 전략 의지가 오늘 그 얘기할 그 5가지 중에 패션으로 적용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건 뭐 잘 아실 거고, 산업 통찰력. 산업 통찰력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굉장히 불확실하게 세상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 미래를 잘 예측을 해서, 근데 그 미래라는 게 뭐 1년 내지 5년 사이의 미래가 아니고요. 5년 내지 10년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수익을 계속 내려면 5년 이후에 그런 상황을 잘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통찰력을 갖고 어떤 게 뜰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의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이 기업이 오랫동안 발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얘기인데, 이 산업 통찰력을 그러니까 1990년대 이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CEO들이 단기적인 것만 생각하고 먼 거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게리 해머리 유명해지게 된 게 이런 산업 통찰력, 핵심 역량, 뭐 분모 경영, 이 전략 의지 이런 것들이 그 기여를 하게 된 겁니다. 뭐 이거 과거 얘기를 제가 너무 열심히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하여튼 핵심을 지금 제가 간단히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게리 해머리 유명해질 때는 이 프랄라드라는 이 동업자가 있었어요.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죠. 그 논문 쓸 때도 같이 하고, 그리고 책 낼 때도 같이 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분은 뭐 게리 해머보다 나이가 이제 좀 더 많은 분이고, 원래 이제 인도 출신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버드 경영대학원 이제 박사를 하고 미시간 대학 경영대학원에서 이제 교수를 하면서, 아까 게리 해머도 미시간 대학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일찍부터 이제 동업을 많이 한 거죠. 근데 이분은 뭐 아깝게도 2년 전에 폐질환으로 이제 돌아가셨어요. 하여튼 이분도 이 기업 전략 그런 구루 보면 항상 들어갔던 그 분 중에 이제 한 분입니다. 게리 해머는 이제 이분 말고 이제 독자적으로 지금 이제 활동을 이제 하는 거고요. 제가 오늘 뭐 얘기 드리는 건 이제 비즈니스 쟁점 얘기긴 하지만, 이 게리 해머의 그런 계통을 보면은요, 경영학에서 계통을 보면 전략 부문의 그 구루입니다. 크게 보면 전략. 전략은 우리 알듯이 스트래티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뭐 책으로 이제 이미 다 아셨을 텐데, 스트래티지란 말은 그리스 어원에서 이제 스트레테고스라는 말이고, 이거는 이제 군대의 이제 어떤 장수가 그 군대를 이끌고 이제 뭘 하는 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제너럴이죠, 한번 제너럴. 그래서 우리가 그 우리나라에서 부장을 제너럴 매니저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그 제너럴 매니저의 그 제너럴이 지금 이 스트래티지 이거하고 사실 관련이 많이 있는 겁니다. 이 제너럴 전반적으로 이게 이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전략과 전술 여러분 차이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런 전략과 전술에 대한 얘기는 그 피터 드러커도 예전에 일찍 얘기했고요. 알프레드 챈들러라고 굉장히 이분도 유명한 그 비즈니스 구루인데, 이분이 이미 이제 전략이라는 것이 기업 경영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를 얘기하면서 이 전략의 이제 그런 그 학파가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략 부분만 이렇게 좀 보면은요, 뭐 이런 사이어트, 마치, 사이먼 이런 분들이 이제 일찍이 5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 앤드루스, 앤소프,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챈들러 이제 이런 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 맥길 대학이라고, 캐나다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학인데, 그 민츠버그가 그쪽 출신이고요. 마이클 해머, 핸더슨 이렇게 와서 이제 점차 90년대, 2000년대는 해머과 그 프랄라드 그런 라인으로 이제 계속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기업 전략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아시고 싶으면 전략과 전략 경영의 대가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강의하기 전에 그걸 한번 다 읽어봤어요. 예전에 이제 물론 샀던 책인데, 그래서 저 책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이 전략 경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파들을 이제 뭐 좀 인위적으로 나눠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디자인 쪽이 중요한, 이거는 이제 디자인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디자인이 아니고요. 이제 기업의 어떤 전략을 설계한다는 그런 플래닝이라는 관점에서, 이건 플래닝이고 이건 전반적으로 아키텍처 그 얘기죠. 그리고 어떤 형태, 뭐 포지셔닝, 학습,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라인들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해멀과 프랄라드는 저 학습 분야를 강조하는 그런 그 기업 전략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분이 이것까지 깊이 들어가실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제가 왜 이걸 얘기를 드리냐 하면 이 게리 해머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좀 알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좀 더 이렇게 깊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업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이제 이거에 대한 얘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What matters now? 무엇이 지금 도대체 중요한 것이냐 얘기죠. 자, 여러분 중에 뭐 지금 기업에 계신 분들이 이제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지금 예를 들면 한 10년 동안 여러분이 기업에 계셨다면 그동안 기업에서 그 패션처럼 막 이렇게 변해왔던 것들. 한때 이게 중요하다 가지고 우르르 해서 그거 막 벤치마킹하고 책 보고 컨설팅 받고 막 그러다가 좀 2, 3년 지나면 또 그게 사그러들고 또 다른 게 또 패션처럼 막 생기고 이제 그런 것들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한 90년대부터 지난 한 20년 동안 한번 뽑아봤어요. 아까 말씀드린 리엔지니어링, 리버스 엔지니어링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역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 있으면 이 제품을 이제 다 분해해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는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이제 거꾸로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뭐 우리나라가 이런 걸 많이 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애플의 아이팟이나 뭐 아이폰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걸 갖고 막 분해해가지고 이제 막 조사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전자업체들이. 그런 것들이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죠. 데이터 마이닝. 이거는 이제 뭐 이런 뭐 스마트폰이나 뭐 인터넷이나 하여튼 웹사이트 그런 데서 이제 고객들의 정보가 엄청 쌓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광산에서 이렇게 금맥을 파듯이 어떤 그 고객 정보가 이제 도움이 될 것인지 그걸 이제 파헤치는 거. 이제 그거를 데이터 마이닝, 그러니까 데이터 광업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의미죠. 요즘 뭐 인문학 이슈 막 많이 생기잖아요. 뭐 스토리텔링 마케팅 이런 거 여러분 많이 느끼셨을 거고, 뭐 아웃소싱 한다, 뭐 CRM, 뭐 전사자원 관리, 공급망 관리, 디자인 경영, 뭐 이런 것들 여러분 다 한번 들어보신 거잖아요. 뭐 제가 이제 그 이미 있는 건데 제가 이렇게 집어넣지 않은 것들도 있을 텐데 지난 한 20년 동안 이렇게 패션처럼 이렇게 파도처럼 왔다가 없어진 그런 그 경영 기법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한번 하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아까 그거는 과거 얘기고 앞으로 어떤 것들이 이제 중요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예측하고 거기에 준비하는 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 뭐 클라우드 컴퓨팅 이거는 이제 그냥 구름이 아니죠. 클라우드 컴퓨팅 요즘 빅데이터 그렇죠. 요즘 한참 이슈죠. 뭐 이머지 마켓은 뭐 그전부터 되긴 했지만 이제 뭐 지금 이머지 마켓이 더욱더 커지고 있으니까 그 열린 혁신, 소셜 미디어, 뭐 위기 관리, 지속 가능성, 기업 문화, 경제 민주화, 프리미엄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근데 프리미엄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저 주제로 뭐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포함해서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 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요즘 잘 나가는 기업들에서 그런 프리미엄 뭐 럭셔리 그런 컨셉으로 이제 강의를 최근에 했는데 그러니까 잘 나가는 기업의 경우는 어떻게 하면 자기 제품을 좀 더 프리미엄화하고 그리고 제품뿐만 아니라 기업 문화를 어떻게 프리미엄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이라는 건 아시죠? 그냥 일반 뭐 이제 그냥 브랜드가 있으면 그것보다 뭐 성능이나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또 좋고 뭐 그리고 가격도 높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이제 좀 우러러 보게 하는 거 이제 그런 게 이제 프리미엄이잖아요. 근데 프리미엄을 럭셔리하고는 다릅니다. 럭셔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감성에 호송하는 거예요, 사실은. 기능도 물론 중요하지만 좀 더 감성에 소구를 하는 그리고 또 희소성을 기본적으로 하는 것을 이제 럭셔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은 아직 럭셔리까지는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럭셔리로 간다는 건 오히려 시장을 좁게 하는 거거든요. 브랜드 가치는 높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매출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할 수 있어도 일부러 더 안 만들어야 되거든요. 럭셔리가 되려면. 근데 프리미엄은 매출을 계속 올리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제 앞으로 뭐 10년, 20년 지나면 이제 우리나라 그런 기업들이 럭셔리로 더 관심을 갖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아니고 프리미엄을 어떻게 본격적으로 할 건지 이게 관심이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잘 나가는 기업의 경우에는 이 제품 자체는 프리미엄이 이미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기업 문화를 프리미엄화하고 싶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옛날 뭐 열심히 막 일하고 막 그렇게 뭐 과로할 정도 그리고 쓰러질 정도 일을 열심히 하는 기업 문화가 우리가 있었는데 사실 그거는 기업 문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프리미엄은 아니잖아요. 일을 좀 적게 하면서 효과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게 사실 프리미엄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아직 그 정도는 아니죠. 여러분도 지금 7시 반에 여기 와서 이렇게 그 강의를 듣는다는 것은 그래도 좀 여러분 기업 문화가 프리미엄인가요? 시간을 좀 낼 수 있어서 오셨나요? 하여튼 근데 이 기업 문화를 프리미엄으로 바꾼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사실은. 하고는 싶은데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단지 그 일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회사 정책이나 여러 가지 기업 철학이나 문화나 이게 다 바뀌어야 이제 이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뭐 여러분이 이제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앞으로 중요해지는 이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이제 핵심인데요. 5가지 쟁점. 자, 가치, 혁신, 적응성, 열정, 이념인데 뭐 이 자체는 사실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는 아니시죠, 그렇죠? 다 아시는 단어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잘못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미 책을 보셨다면 이제 눈치를 채셨겠지만 예를 들면 이념 이거는 우리가 아는 뭐 민주주의, 뭐 자본주의, 뭐 독재주의, 뭐 그런 주의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거는 제가 미리 지금 얘기하면 좀 그럴 텐데 하여튼 여기 그 게리 해머리 얘기하는 이념은 좀 다른 관점의 이념이다라는 거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이 가치도 뭐 우리가 아는 뭐 그러니까 내가 돈을 얼마 주고 샀는데 그 돈에 비해서 내가 상품으로도 느끼는 이제 그 베니핏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돈 대비 가치가 이제 그 베니핏이 많으면 우리가 그 물건을 사길 잘했다. 그러니까 그 물건의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치는 그 가치가 아닙니다. 그 가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비자 관점에서 보는 가치가 아니고 이 게리 해머리 보는 이 가치는 다 기업가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 회사에서 그 아래 레벨에 있는 그 직원들한테는 별로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게리 해머는 항상 그동안 컨설팅을 이런 CEO나 이 상위 랭킹 쪽에 그 컨설팅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때도 보면 항상 그쪽 중심으로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게 아래로 흘러가서 이제 기업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이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자, 하여튼 이걸 각각 이제 물론 제가 더 자세히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 여기서 가치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기업가의 도덕성 같은 거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효율성을 위해서 이제 굉장히 막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이제 효율을 높이고 뭐 수익을 높이려면 때로는 이게 이제 부패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유혹에 빠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유혹에 빠지면은 이제 그 기업가의 그 가치관이나 이제 그런 투명성이나 그런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이 이제 허물어지는 거거든요. 돈은 벌 수 있지만. 그래서 지금 뭐 문제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2008년 뭐 등등 해가지고. 그래서 이 기업이 오래 가려면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말고 이런 도덕 윤리를 사람들이 잘 지켜야 된다라는 그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의 그러니까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치는 그냥 가치가 아니라 가치관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치관. 가치하고 가치관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리고 이제 혁신은 요즘 뭐 모박 그런 것들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제 혁신을 단지 한 번 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혁신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건지 이제 그게 핵심 포인트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세상이 이제 우리가 뭐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자꾸 가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적응을 잘 할 수 있을 건지 어댑트라는 게 자기 자신을 어디다가 이렇게 적응시키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변화시켜서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학습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거는 그러니까 과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과거를 잊어버려라 이제 그런 메시지도 던져요. 그러니까 과거를 너무 많이 알면 이게 과거에 얽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그건 잊어버리는 게 오히려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제 담고 있고요. 이제 열정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뭐 다 똑같다고 했을 때 그 조직원들이 얼마나 이걸 이제 자기 회사처럼 생각하고 자기의 그런 그 몰입을 잘 할 수 있게 할 건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즘 이런 행동경제학 이런 데서도 얘기 나오지만 몰입이란 말 되게 많이 나오죠. 몰입, 그렇죠?
플로우라고 그러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딥 싱크, 그러니까 싱크를 하는데 뭐 애플은 디퍼런트라고 그랬고, 뭐 어떤 사람은 뭐 think wide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think deep이라고 그러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이 몰입이라는 것은 think deep이죠. 속으로 쭉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뭔가 아주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발견 못하는 것들을 이제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몰입을 잘 하려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열정을 갖고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분위기를 잘 조성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이념이라는 거는 하여튼 이런 산업 시대에 그런 그 이제 좀 통제 중심, 관리 중심 이런 것들이 이제 그동안 팽배해 왔는데 이제는 도저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옛날에 비즈니스 원칙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깨부셔라라는 그런 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5가지 중에서 이게 가장 그 이 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거 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혼자 개개인이 이렇게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서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게 자기 경영이란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뭉쳐서 하려고 하지 말고 개개인이 잘 할 수 있도록 혼자 이렇게 분자처럼 놀게 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몰입을 하게 되고, 몰입을 하다 보면 좋은 성과를 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플러스가 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이걸 너무 많이 하면 이제 분자 구조 같은 그런 회사가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제 그걸 서로 이렇게 컴프로마이즈하고 협동하도록 할 건지, 이제 그런 체제를 갖추는 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5가지 중에 뭐 제가 이제 설명을 이렇게 쭉 드리겠지만 그 중에 이 이념이라는 부분이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다라는 거,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가치, 혁신, 적응성, 이제 열정, 이념별로 각각의 이제 무슨 리스트업을 이렇게 쭉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뭐 그리고 여러분이 책을 구체적으로 읽으시면 더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이 책을 미리 한번 읽어보신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한번 손, 생각보다 별로 안 읽으셨나요? 안 읽으신 이유가 뭘까요?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아마 후자가 뭐 더 현실적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안 주나요? 사야 되나요? 그런가요? 자, 가치인데요. 자, 우리가 이 기업의 생존 부등식이라는 거 이렇게 기업에 다니신 분들은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관점에서는 자기가 물건을 만드는 데 쓴 비용보다 그 가격이 높아야 이게 생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익이 나야. 물론 때로는 이 가격이 비용보다 낮을 수도 있지만 이제 그거는 일시적이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가격이 비용보다 높아야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원칙이잖아요. 그리고 소비자는 자기가 물건을 살 때 썼던 그 가격보다 그 상품으로부터 받은 그 베니핏, 그 가치가 더 높아야 이제 소비자가 물건을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가격을 높이 샀는데 그 제품이 별로였다. 그러면은 한 번 속았지 두 번 속지는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비자한테는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의 입장에서의 그 원칙과 기업의 원칙을 이렇게 합치면 이런 이제 부등식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가치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게리 해머리 말하는 가치는 이 가치가 아니다라는 거죠. 가치관이라는 게 가치관, 가치관 다르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책에도 얘기가 나오지만 그 강도 귀족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옛날 뭐 중세 시대 때 유럽에서 라인강 일대에서 이제 그 길을 딱 누가 이제 지키고 사람들이 지나가면 통행세 내 이제 그렇게 강도처럼 이렇게 돈을 뜯어낸 사람을 이제 로버 베론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본주의가 되면서 이제 그 기업가들을 이제 러버 베런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특히 뭐 미국의 이제 록펠러나 카네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독점으로 이렇게 모든 걸 다 이렇게 경제적 부를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노동을 착취하고 환경을 파괴한 악덕 자본가를 대표하는 말로 이제 강도 귀족이라는 말이 나오고 이제 경제사나 이제 그런 책들 보면 이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록펠러나 칼네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거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제 좀 후회도 하고 자기의 명성을 이제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기부를 엄청나게 했죠. 사실 그거 안 했으면 그야말로 이 두 사람은 러버 베런으로의 대표자로 아주 그 각인이 됐을 텐데 다행히도 나이 들어서 그렇게 했어요. 록펠러가 52세 때 기부하기 시작했어요. 52세 때부터. 근데 그게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자기가 한때 이게 좀 죽을 뻔했대요, 이게.
그때 그래서 갑자기 인생의 그 가치를 느끼고 이제 이제 기부를 하기 시작했죠. 뭐 이렇게 펀드 뭐 이렇게 대학들 막 설립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이 한번 좀 아플 필요도 있어요. 아파야지 자기를 한번 되돌아보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한 번씩 가지시지 않았나요? 잘 나가다가 무슨 이유인가 한번 이렇게 뭐 꼬꾸라지면 그때 이제 세상을 달리 보게 되는 거죠. 록펠러가 바로 그런 케이스인데. 그리고 21세기 와서는 이제 뭐 2001년에 엔론 사태 나는 거 잘 아시죠? 그리고 이제 리만 브라더스 이제 2008년에 이제 문제 생기고 머니 매도프가 또 이렇게 사기 행각을 벌려서 이런 폰치 스킴이라는 식으로 이제 레버리지를 자꾸 올리다가 이제 결국 나중에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하여튼 이제 기업계 이런 강도 귀족들이 많은 거에 대해서 게리 해머리 이 책에서 굉장히 막 통탄해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진짜 오래 가려면 제대로 오래 가려면 이런 그 사람들이 없어야 되는데 왜 근데 가면 갈수록 이 기업가들이 탐욕에 젖어서 이게 사회를 자꾸 망치고 그게 사회를 망칠 뿐만 아니라 이 경제를 이제 이게 불황에 빠뜨리는 거죠. 그렇죠? 돈이 그쪽으로 안 가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부패가 이제 많고 부정이 많으면. 그래서 이런 그 기업계의 강도 귀족 얘기를 이제 처음에 좀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엔론이라고 있었죠. 제가 이 엔론 이 사태가 2001년에 벌어졌을 때 이게 되게 흥미로웠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그때 집중적으로 분석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야말로 집중적으로. 제가 엔론 그 기업들을 알고도 있었고, 그리고 한때 SK가 이 엔론하고 합작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SK 엔론이라는 그런 기업도 이제 있었는데, 근데 뭐 이 기업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잘 아시나요? 예전에 굉장히 유명했는데 아마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좀 모르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에너지 기업이고요. 이미 이런 파생 상품, 이게 에너지이기 때문에 기후하고 관계가 많거든요. 기후, 기상. 그래서 이제 이 앞으로 기온이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뭐 허리케인이 불고 뭐 쓰나미가 오고 막 그러면 이제 곡물 가격들이 이제 계속 움직이고 그리고 석유 가격도 계속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리스크를 갖다가 해지하기 위해서 이 기후 파생 상품들을 만들어서 기업들한테 팔고 막 그랬어요. 이 회사가 이미 10년도 더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파생 상품 문제 있고 뭐 그거 이제 2008년, 2000 뭐 그때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이미 그 전부터 이 회사는 이제 그걸 수익원으로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사실 그 이슈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사업을 엄청나게 많이 확장을 하다가 이제 브레이크가 걸려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미국 전체 이 포춘 기업 그 랭킹을 쭉 매길 때 이 회사가 7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꼬꾸라져서 결국 파산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이제 그렇게 된 원인으로 과도한 사업 그 급팽창 그리고 이 회사가 이런 실력자들 대상으로 로비를 아주 전방위로 했어요. 아주 놀라울 정도로 하여튼 그런 거. 그리고 이 회사의 기업 문화가 정말로 경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유명한 그런 이제 MBA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아주 그냥 싸그리 데려갔어요. 싸그리. 그리고 그러니까 그 MBA들만 왔으니까 이제 이 경쟁을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온 거잖아요. 그 회사 안에서 하여튼 이제 잘 되기 위해서 온갖 이제 막 비리 뭐 하여튼 놀라운 그런 일들이 막 벌어졌어요. 그래서 언론 스캔들 저런 책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 상황이 이제 안 좋아졌는데 이 주가는 계속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식 해결을 하고 이제 뭐 직원들의 모럴 해저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결국 이 회사가 이제 망하게 됐죠. 근데 제가 왜 이 엔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은요. 게리 해머리 이 엔론이 잘 나갈 때 꿀벌과 게릴라 그 책에서 이 엔론을 극찬했어요. 아마 게리 해머리도 그 회사의 그 깁스한 걸 몰라서 그랬을 겁니다. 그랬는데 사건이 터져가지고 이 꿀벌과 게릴라 그 책에 보면 이제 그 좋은 말로 굉장히 극찬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때 게리 해머리 이 엔론 사태로 인해서 레퓨테이션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었어요. 근데 이제 컨설턴트나 이제 이런 뭐 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사실. 그렇죠? 회사 안에서 깊숙이 들어가지는 않고 이제 아무래도 좀 바깥에서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임직원들하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뭐 그 좀 좋은 얘기를 많이 듣지 아주 심각한 얘기들 그 폐부 그런 것들은 이제 잘 이렇게 드러나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꿀벌 게릴라 이때 이제 명성에 이제 큰 손상을 이제 입어서 하여튼 이제 그걸 반성하는 그런 그 얘기들을 이제 나중에 다른 그 책에서 발표를 하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오늘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 책도요. 제가 보면
게리 해머의 좀 반성문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성문. 제가 제일 마지막에 이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거의 한 15년, 뭐 20년 가까이 이제 컨설팅을 계속하고 그 미국의 이제 주요한 기업들 대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영향력을 많이 줬거든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그런 도덕의 문제, 뭐 전략의 문제, 그리고 미국 경제가 또 지금 좀 안 좋잖아요. 그렇죠? 뭐 중국, 일본, 우리나라 그런 데 막 밀려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미국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은 거.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가치관으로 문제가 생기고, 적응성에도 문제가 생기고, 열정도 좀 사라진 것 같고, 막 그래서 이게 좀 반성문처럼 이 책을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들었어요. 뭐 여러분 이제 책을 읽을 때 뭐 다른 관점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그 예를 든 건데, 재미있는 그 비유에서 하나 소개를 드립니다. FRB라는 거는 그 미국, 우리나라 한국은행 같은 이제 그런 데잖아요. 금융정책을 이제 입안하는데, 그래서 이 FRB 정책 입안자가 뭘 잘못을 하고, 그쵸?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이제 그런 법안들을 통과시켜 주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그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제 은행들이 이제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만들고 금융상품을 이런 소비자들이 이제 사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서브프라임 사태라는 거 잘 아시죠? 그러니까 신용이 불량한 사람한테는 대출을 안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자율을 많이 받고 빌려주게 돼서 나중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FRB가 그런 서브프라임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야. 그런 상품을 만들도록 유도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렇게 줄줄줄 내려가서 결국 소민들이 이제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체인을 이 술로 해석을 했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양조업자가 이제 뭐 하여튼 뭐 몸에 좋고 뭐 그렇죠? 뭐 하여튼 등등 뭐 해갖고 이제 술을 자꾸 만들면 이제 그런 주류 뭐 밀수업자들이 이제 뭐 막 이것저것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이제 술집에 바텐더가 술을 팔아요. 그러면 고등학생들이 이제 술을 안 먹어야 되는데 여기 가서 술을 먹고 나서 이제 그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잘 컨트롤을 하고 그래야 이제 이 취한 고등학생들이 별로 없을 텐데 이쪽에서는 다 잘못해놓고 이 취한 고등학생만 사회적으로 뭐 너는 술 취해서 뭐 일을 벌였고 어쩌고 뭐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그 경제 정책의 이런 흐름이나 이런 그 어떤 술에 있어서의 흐름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리 해멀 얘기는 이 사람들을 너무 비난하지 말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오히려 이쪽 사람들이 나쁜 것이다. 왜 이쪽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이쪽 사람만 다 이렇게 뭐 파산하고 뭐 술 중독자가 되고 그러냐 이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게리 해멀은 이쪽을 그 이렇게 탄핵하는 이쪽을 비난하고 자성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맞지 않나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직업별로 윤리 수준 뭐 이렇게 비교하는 표들 여러분 이제 틈틈이 보셨을 텐데 하여튼 이제 간호사, 의사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 최근에 뭐 요즘 검찰이 뭐라고 그랬죠? 검찰은 뭐고 경찰은 뭐라고 그랬죠? 검찰은 의사고 경찰은 간호사라고 그래갖고 지금 문매를 맞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 두 사람 다 이 전체 직업으로 보면 굉장히 이게 높은 쪽이고요. 경찰도 이제 높죠. 근데 이거는 지금 미국 기준이고요. 우리나라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또 이게 뭐 순위가 뭐 엎치락뒤치락 바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은행가, 이 앞에서 말한 그 뭐 은행가, 그리고 뭐 변호사, 경영자, 국회의원 다 지금 이 신뢰도가 엄청 낮은 거예요. 아까 여기 보셨지만, 여기 FRB 이제 금융 쪽이잖아요. 여기도 금융이고, 여기 국회의원이고, 그렇죠. 다 그러니까 신뢰도가 굉장히 낮은 사람들이 이 아래에 지금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 보고 있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신뢰도가 높지 않다. 윤리수준이 낮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지금 뭐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왔잖아요. 사실 뭐 공산주의를 누르고 좀 왔는데 원래 공산주의가 있을 때 그러니까 가상의 적이 있을 때 더 그 균형 있게 발전하는 거거든요. 상대편이 없어지잖아요. 여러분들 회사 내에서 경쟁자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갑자기 오만해지고 우쭐해지고 그러다가 이제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이 적이라는 거는
필요해요, 사실. 그러니까 필요악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그렇죠. 그 경쟁자를 그러니까 없으면 일부러라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없다고 너무 만족하지 마시고. 근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때 자본주의가 문제가 이제 난다고 그러죠. 사실 이거 보면 아마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상당히 다른 얘기가 아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막 느끼실 수 있을 텐데, 게리 해머리 이제 이런 좀 체크리스트 차원에서 이 자본주의의 그런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들을, 그런 현상들을 이렇게 쭉 설명을 이제 해놨습니다. 이건 뭐 지나가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그 자본주의 3.0 시대가 2008년까지의 이제 상황이었거든요. 자유민주주의, 자유자본주의, 자유시장 자본주의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면서 요즘 그 따뜻한 자본주의를 이제 많이 외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본주의 4.0에 대한 그런 그 갈구, 저기에는 이제 좀 더 윤리적이고 좀 더 배려를 하고 약간 더 복지가 많고 하여튼 따뜻한 그런 자본주의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근데 문제는 여기서 사이클이 있지만 이 사이클이 사실 이 사이클하고 비슷하고요. 이 사이클하고 사실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 4.0을 하면서 이렇게 경제가 어느 정도 좀 안정 단계에 들면 또 다시 이쪽으로 가게 될 거야, 아마. 근데 이제 이게 얼마나 오래 갈 것인지 이제 그게 이제 문제인데 뭐 조금은 더 갈 것 같아요, 이게. 하여튼 세상은 뭐 항상 그렇잖아요.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지금 그 게리 해머리에 대한 얘기는 지금 비난은 이 3.0에 대한 비난이었고 이제 4.0이 이제 필요하다. 이제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마이클 샌달 정의란 무엇인가 이 책 TV로만 보시고 책을 잘 안 보셨겠지만 근데 어쨌든 이 책이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그랬는데 이 책이 히트 비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지금 그 정의, 그런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없다라는 것을 반영했다라는 거죠. 이 책이 히트를 쳤다라는 건. 그래서 이 마이클 샌달이 얘기했지만 우리나라하고 일본에서만 이 책이 히트를 쳤대요. 미국에서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그러니까 항상 그렇잖아요. 뭐에 대한 갈구가 있을 때 이제 그거에 대한 수요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책에 히트 친 걸 보면 하여튼 우리나라의 그런 윤리나 그런 도덕의 그런 상황을 오히려 이렇게 거꾸로 알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게리 해머리 이 책 앞부분에 얘기를 했지만 이제 미시간 대학이나 런던 비즈니스 스쿨 이런 데서 강의를 할 때 그 학생들한테 항상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다음 얘기인데 하여튼 우선 이 얼마나 자기 자신이 이제 나는 신의를 다하고 관대하고 신중하고 책임감 강하고 공정한지 이런 걸 자문하도록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MBA 이제 들어와서 이제 회사로 이제 나중에 다시 갈 거 아닙니까? 이제 그때 항상 마지막 수업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이 MBA를 마친 후에 첫 직장에 들어가서 이것을 염두에 두면 조직 생활에서 성공할 것이다. 그리고 이걸 잊어버리면 이제 너는 이제 잘 안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굉장히 메시지가 이제 강해요. 여러분의 홀어머니는 이 회사의 유일한 주주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망하면 홀 어머니는 주주기 때문에 이제 돈이 다 털린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의 상사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예요. 그러니까 잘 지내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의 직원은 여러분 어린 시절 친구들이다. 아주 이렇게 그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잘 알던 사람이다. 그리고 고객들은 여러분의 아이들이다. 그리고 여러분은 자수성가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돈을 받고 부모로부터 유산 받고 그래서 흥청망청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너 자신이 이제 자수성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회사를 너의 그 기업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일을 해라라는 그런 이제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 어떤 가족하고 이런 회사하고 연결시켜서 그 사람이 이제 옆길로 새지 않도록 그렇게 메시지를 주는데 굉장히 좋은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하여튼 이 가치관 얘기를 이제 방금 했는데요. 가치관은 그러니까 아까 소비자가 보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이 기업의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그 기업 문화, 그런 풍토, 그리고 이제 그런 부패에 대한 유혹에 빠지는 거, 윤리, 그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해야 이제 기업이 앞으로 잘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를 이제 강조를 했던 거죠. 자, 혁신 포인트는요.
자, 이거는 뭐 제가 최근에 그 나온 책인데 저도 이 책을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꼭 한번 제가 사서 보려고 그래요. 혁신의 예언자라는 그 책인데 이 책은 뭐냐면 그 조셉 슌페터라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오스트리아 출신의 이제 경제학자고 미국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고요. 1930년대, 40년대, 50년대 이때 그 하버드 그 경제학과 그 교수였었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분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썼던 막 그런 자본주의, 사회주의 막 그런 책들, 뭐 이런 뭐 경제학설사 책들, 뭐 이런 경제학 방법론, 뭐 그리고 비즈니스 사이클 이런 책들 이제 많이 봤는데 이거는 이제 본인이 쓴 게 아니라 이 슌페터를 지금 재해석을 이제 한 책인데 굉장히 어트랙티브 하더라고요. 근데 이 슌페터는 그 당시에 그 케인즈하고 굉장히 비견되는 인물인데 이 케인즈는 정말 그때 잘 나갔어요. 근데 이 슈페타도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좀 그래도 저평가를 받은 그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요즘 와서 이 평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냐면 이 혁신을 예전부터 주장을 엄청 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이분은 이 기업가가 자본주의에서는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걸 예전부터 계속 강조를 해왔거든요. 근데 요즘 와서 이제 혁신의 중요성이 더욱더 이제 강조가 되고 있어서 이 이제 슌페터를 다시 재해석하자라는 이제 그런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미 혁신 이야기, 창조적 파괴 얘기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이 슌페터가 처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창조적 파괴, 그 기업가 정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강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하여튼 그 혁신이 지금 이제 키워드여서 슌페터 얘기를 이제 잠깐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뭐 자료를 보니까 이 기업가의 그 유형을 한 10가지로 이제 나눴더라고요. 그러니까 CEO 관점을. 그래서 혁신가, 글로벌리스트, 뭐 조직관리자, 가치추구자, 뭐 기업재건가 이렇게 쭉 나눴는데 제가 봤을 때 이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중에 예를 들면 조직관리자는 좀 혁신하고 조금 거리가 있고요. 그렇죠? 가치 추구자 물론 관계는 되는데 그래도 그 레벨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동기부여가 뭐 이것도 뭐 관련되긴 되는데 어쨌든 이 10가지 중에서 제가 보기에 혁신과 가장 관련 있는 그런 그 타입은 이 창업가하고 혁신가 그리고 비전 실현가 그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물론 이제 기업 재건가가 이제 혁신을 통해서 될 수도 있지만 이건 이제 구조조정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방금 한 3가지 정도가 그 혁신을 가장 중시하는 그런 기업가 타입이 아닌가 그런 이제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래서 이 게리 해멀에서는 이 혁신 기업을 이제 5가지로 나누어 놨어요. 그래서 로켓형이냐, 수상자형이냐, 예술가형이냐, 사이보그형이냐, 이제 거듭난 혁신 기업이냐 이렇게 했는데. 이 중에 뭐 수상자형 기업은요, 이제 뭐 유명한 상들 많이 받는 그 회사들 있잖아요. 뭐 포춘지에서 선정하는 뭐 100대 뭐 무슨 기업 뭐 그쵸? 그런 것들 항상 올라가는 기업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거듭난 혁신 기업은 이제 한때 잘 나가다가 이제 문제가 생겼다가 다시 이제 그 리바이벌 하는데 성공한 기업들 이제 그런 IBM이 이제 대표적이잖아요. 뭐 포드는 아직 완전히 성공은 뭐 제대로 이렇게 제거는 아직 못했는데 하여튼 이 카테고리에 이제 이걸 넣고요. 그리고 이제 좀 이런 IT 계열의 그 회사들은 이제 사이보그 혁신 기업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디자인 쪽에, 그쵸? 그런 것을 강조하는 회사들은 이제 예술가형. 그리고 이제 로켓형 혁신 기업은 그 전에 전혀 없다가 갑자기 팍 튀는 기업들.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수상자형이나 이 거듭난 혁신 기업 얘기는 이제 안 하고요. 뭐 그리고 이것도 그냥 안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 2개 그 카테고리만 이제 좀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그 중에 이 길트 그룹이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어요. 길트라는 회사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길트. 안 들어보셨어요? 자, 하여튼 그러면 이제 이 길트 얘기부터 이제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길트라는 그 기업은요, 한마디로 프라이빗 세일을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명품을 온라인에서 프라이빗 세일을 하는 그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멤버십이 있는 그런 사람들만 이제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지금 이제 이런 계열의 회사들은요, 미국의 이제 길트하고 아이딜리, 룰랄라, 스월, 그리고 유럽의 이제 방티프리베, 이제 싱가포르의 리본은 이제 그 리본의 그 리본인데, 하여튼 이런 기업들이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요즘 뭐 매니트인가 하여튼 그런 이제 사이트가 이제 좀 이제 뜨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제 먼저 생겼고, 그리고 이 분야로서 가장 먼저 생긴 회사는 이 방트 프리베입니다. 프랑스 말로 무슨 말이냐면 프라이빗 세일이라는 얘기예요. 프라이빗 세일.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한테만 이제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는 거죠. 이제 그 자기 멤버들한테만. 그래서 이제 이런 회사들이 지금 이제 뜨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궁금한 게 우리나라가 명품 소비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IT도 엄청 발달했잖아요. 쇼핑몰. 그런데 왜 이런 그 온라인 프라이빗 세일 이런 사이트는 이제서 생겼는지 난 그게 좀 궁금해요. 그렇죠? 굉장히 핵심 역량이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맨날 하는 건데 이제 그런 사이트가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잘 안 됐고, 그리고 그게 더구나 세계로 펼쳐나가지는 못했죠. 그래서 이제 생긴다는 게 상당히 그 늦었다라는 하여튼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미 이 회사는 2001년에 생겼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2007년에 최초로 이제 생긴 회사입니다. 하여튼 방트 프리베를 이제 한번 좀 보면은요. 이분이 이제 그 설립자예요. 프랑스 사람인데 2001년에 생겨가지고 이제 왜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이제 막 나오는데 이제 뭐 가을 시즌 지나면 이제 가을 그 상품들이 이제 막 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싸게 이제 살 수 있잖아요. 이제 그걸 온라인에서 그걸 판매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저가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가장 최근 뭐 신상품을 원치 않은 사람들은 이제 이걸 좋아할 수 있는 거죠. 신상이라고 해도 뭐 무슨 뭐 중고라는 것이 전혀 아니라 약간 철이 지난 거죠. 약간 철이 지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저렴한 가격에서 이제 팔았다. 그리고 판매할 상품의 영상 홍보물을 48시간 전에 이제 잘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뿌려서 이제 그 시간이 되면 들어와서 살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매출이 성장을 했고요. 이제 작년에는 이제 미국에도 이제 진출을 한 회사입니다. 하여튼 이쪽 프라이빗 세일 이쪽 영역에서는 선구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뭐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이 길트 설립자는 제가 이분인지 모르는지 한 분이 이제 그 하버드 MBA를 나왔어요. 그래 놓고 이제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런 유명세도 좀 탁월해서 이제 이 회사가 2007년에 만들어져서 아주 빠른 속도에 이제 그게 퍼졌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2년 있다가 이 아이딜리라는 그 회사가 만들어져서 이 회사도 지금 이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 아이딜리에 가입을 하려면 아이딜리에 이미 가입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추천을 해줘야만 올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청담동 이런 데서 친구가 뭐 이런 그 럭셔리 그런 회사 다니면 그 자기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이 패밀리 세일이라는 걸 하죠. 그렇죠? 패밀리 세일. 그러니까 꼭 자기 가족만이 아니라 자기 알고 있는 사람 몇 사람한테 부르면 어떤 날에 이제 특히 이제 일요일 같은데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굉장히 이제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게 패밀리 세일인데 그건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패밀리 세일이고요. 이게 온라인으로 확장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라이빗 세일이라는 게.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이 사이트를 매일 낮 12시에 그날의 상품이 이제 딱 올라오고 이제 일정 시간 동안 판매하고 이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저렴한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몰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 상품이 이제 나온 게 예를 들면 오늘의 상품 뉴 투데이 해가지고 이제 이게 나오면 이제 금방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좀 갈 수 있겠는지 그런데 이제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좋은 상품을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고객 등급제를 이제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12시가 아니라 이제 11시에 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근데 멤버십 피를 내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1시간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훨씬 더 좋은 상품을 이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인기가 많아지면서 고객을 이제 등급제로 만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예술가형하고 이제 관련이 이제 있는데, 이 아이디오라는 회사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회사고 아주 혁신적인 디자인 상품을 많이 만드는 회사로 유명한데, 이 회사에 이제 제프 샤핀이라는 그 사람이 이 IDE, International Development Enterprise라는 이제 그런 조직하고 같이 해서 캄보디아에 가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이 화장실을 이렇게 좀 위생적으로 잘 만들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것도 저렴하게 이제 그런 걸 고민하다가 이지 라트린이라는 것은 이제 화장실이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그 미국 산업 디자인 협회에서 이제 선정한 그런 우수 디자인상으로 이제 그 세 개 중에 하나로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뭐 그런 건데요. 이게 이제 뭐 변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제 이게 물은 이제 빠지고 이게 이제 이쪽으로 이제 변이 가서 여기서 이제 뭐 퇴적이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게 좀 버무려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게 이제 퇴비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넘치면 여기다 하나 이제 더 꽂아가지고 이제 또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는 콘크리트 이런 것들을 만들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이제 농촌이고 막 그래서 이 캄보디아는 그 논이 굉장히 많은데. 논 그런 데 있는 그 작물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그 빈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주위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이런 그 화장실에 이제 그 용기들을 이제 만들어서 하는데 이게 뭐 가격이 거의 한 25달러 뭐 그 정도로 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렇게 보급성이 이제 높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상도 받고 실제로 이제 캄보디아에 이제 이런 데서 많이 이제 활용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하여튼 아이디오라는 회사가 이제 원래 디자인 이런 그 혁신적인 상품을 만드는 회사로 유명한데 이제 그런 회사의 이제 그 멤버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이런 그 아주 공익적인 그런 그 제품들을 이제 만들었다라는 이제 얘기이고요. 그리고 이건 샌프란시스코에 이제 실제로 지금 운행이 되고 있는 그 차인데 gocartours.com이라는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은요. 이게 이제 스토리텔링 식으로 이게 이제 시티 투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내비게이션에 이제 이 자기가 어디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고 그리고 그게 시각적으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말로 해줘요. 말로. 운전할 때 이게 보면은 이제 교통사고도 나니까. 그리고 이제 굉장히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제 이걸 이용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언어도 이게 다 여러 가지가 있어. 도고, 불어, 뭐 이렇게 일본어 등등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거 자기가 맞춤형으로 이제 선택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시간당 이제 비용을 부과를 하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어서 이제 샌프란시스코 이외 다른 도시로도 이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렌트카거든요. 렌트카인데 그냥 뭐 이제 완전히 시티 투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이제 디자인을 해서 만든 렌트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뭐 자동차 회사에도 이런 얘기하고 뭐 그랬는데 뭐 만들지 안 만들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또 이런 그 회사가 우리나라에 진출할 수도 있어요. 이런 우리나라 그 주요 도시에 이제 그런 지도들을 여기에 이제 집어넣어 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이 회사의 이런 차를 스토리텔링 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이제 그 운송 수단으로 보면 뭐 배, 기차, 뭐 자동차, 뭐 비행기를 떠나서 이제는 이제 그 우주 여행을 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전에는 나사 뭐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국가가 이렇게 막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이제 민간 그런 그 우주선 만드는 회사들이 막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 버트 루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그야말로 이쪽 분야에 있어서는 지니어스예요. 지니어스.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처음에 어떤 직업을 가졌냐면요. 그 캘리포니아 그 옆에 보면 이제 사막 있잖아. 모하비 사막. 그쵸? 데스밸리? 이제 그래가지고 하여튼 사막 그런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실험들을 많이 하거든요. 미국이. 뭐 비행기 새로 만들면 거기서 띄워보고 추락했는지 안 추락했는지 뭐 잘 버티는지 그런 혹독한 조건에서 이제 서바이브 하는 걸 이제 보는데 근데 이 사람의 첫 번째 직업이 이런 테스트 파일럿이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이제 실제로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 테스트 파일럿을 처음에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뭐 머리가 좋고 이렇게 아주 지식 욕구 뭐 이런 실현 욕구가 많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비행기 이런 항공기에 대해서 이제 도가 트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우주선까지 만들었다니까요. 우주선까지. 그래서 하여튼 이 회사가 이제 로켓 항공기를 만들어서 이제 스페이스 쉽 1도 만들고 이제 2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스페이스 쉽 2를 가지고 우리 뭐 영국의 버진이라는 그 회사 아시죠? 버진 회사. 거기에 이제 버진 갈락틱이라는 그런 회사도 만들었는데 이제 거기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합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회사는 그러니까 여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그런 로켓을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여기다 납품을 하면 이 회사가 사가지고 이제 여행객들을 모아서 이제 우주여행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지금 가는 걸로 돼 있어요. 예약은 뭐 거의 다 지금 찼다고 지금 그러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투자한 그런 그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폴 알렌이라고 혹시 아세요? 폴 알렌?
그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 있거든요. 그 폴 알렌도 여기다가 투자했어요. 이 우주 여행에 대해서. 이런 IT 뭐 이런 과학 이런 데 대한 투자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그런 벤처 캐피탈리스트거든요. 지금 전 세계 뭐 한 20위, 30위 부자예요. 지금 폴 알렌이. 이런 벤처 캐피탈리스트여가지고 잘 될 것 같다 그러면 거기다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그런 그 회사이거든요. 하여튼 이 회사가 이제 잘 될 거라고 이제 본 거죠. 그리고 이 머트루탄이라는 그 회사는 지금 전기 비행기도 만들었어요. 우리가 전기 자동차도 안 타보셨죠 지금. 저는 얼마 전에 SK 이노베이션 그 대덕 연구소 가서 전기 자동차 초보를 한번 타봤는데 그러니까 비행기도 있어요. 비행기. 이 회사가 이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속도가 아직 크게 높아지지는 않는데 지금 계속 그 갱신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최근에 뭐 시속 326km까지 갔대요. 여러분 자동차로는 뭐 여기까지 가보신 적 없죠? 그렇죠. 근데 하여튼 전기 비행기요, 이게. 전기 비행기가 여기까지 지금 가고 있으니까 지금 아까 하여튼 이 버트루탄이라는 이 사람 뭐 여러분 처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그 로켓 항공기 이쪽 분야에 있어서는 아주 그 귀재라고 뭐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분입니다.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혁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아까 버진 그 얘기했죠. 버진 갈락텍이라고. 근데 이제 그 회사가 또 그 버진 아메리카를 이제 2007년인가 그때 미국에다가 만들어 가지고 이 회사가 저가 항공사거든요. 이 항공료 가격은 싼데 이 디자인이 아주 죽여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디자인 경영에 아주 이렇게 꽂혀 가지고 아주 그런 사람들을 이제 지금 유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작 의자 자체도 승객 편의로 정말 편하게 했고, 그리고 앉은 자리에서 이제 음식을 주문할 수 있고. 우리나라 비행기 지금 있나요, 그게? 자기 앞에 있는 그 뭐 영화 보는 그걸 갖고서 이렇게 주문할 수 있나요? 뭐 A 메뉴, B 메뉴? 예를 들면 지금 이게 저가 항공사인데 이미 그거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조명 색깔이나 이게 이제 강도가 자연스럽게 바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밥 먹을 때 그리고 잠잘 때 이제 그렇게 바뀌고, 그리고 태블릿 PC를 올려놓고 이제 이 앞에서 비행기 좁은 의자에서 하면은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뒤에 이제 좀 뒤로 옮기면 이게 알아서 조금 바뀔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똑같이 있기 때문에 이제 힘들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 그걸 어저스트 할 수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심한 배려. 뭐 그리고 와이파이 이런 것도 뭐 비행기 할 때 너무 잘 되고, 뭐 콘센트도 이렇게 있어서 배터리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고. 하여튼 이런 요즘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리고 필요로 하는 그런 그 시설들 서비스들을 이제 하고, 그래서 이 저가 항공사로도 지금 아주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혹시 저가 항공선을 타시려면 한번 이렇게 타보세요. 얼마나 우리나라 저가 항공하고 우리나라 저가 일반 항공보다 더 좋을걸요, 아마. 그렇죠? 특히 뭐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뭐 지나가겠습니다. 세일즈포스닷컴 뭐 너무 유명하니까 요즘 뭐 클라우딩 컴퓨팅을 굉장히 일찍 한 회사죠. 지금 클라우드 컴퓨팅이 많이 보급이 됐는데 이 회사는 훨씬 먼저 시작해서 선구자로 아주 주가를 높인 그런 그 회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응성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적응성에는 뭐 여러 가지 뭐 법칙들이 있죠. 그러니까 한때 잘 됐다고 계속 잘 된다는 뭐 보장 없다. 뭐 이런 그런 거. 그리고 덩치가 크면 클수록 수익률이 낮아진다. 그리고 계속 한 분야에서 오래 하다 보면 수확률이 이제 차감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 이제 그런 것들이 대수요 법칙, 평균의 법칙, 수학 차감의 법칙인데, 그러면은 이제 이 대기업들은 이제 이 분야에서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쇠잔하게 되거든요. 회사의 이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크게 바꾸지 않는 이상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점차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그걸 이제 바꿀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관심이 있게 되는데, 뭐 여러분 이제 뭐 경제학 이런 쪽을 옛날 한 번이라도 보셨으면 그 리카도라고 있죠. 데이비드 리카도. 거기 보면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는 걸 그 지대론에서 처음 발표했는데, 수학 체감의 법칙을 만든 사람이 데이비드 리카도거든요. 이제 어떤 그 농부 이제 예를 드는데, 그래서 이제 땅을 사가지고 열심히 농사를 하면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땅에 염분이 계속 쌓이고, 그리고 이제 영양소들이 계속 고갈되기 때문에 이제 작물이 잘 이제 수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메꾸기 위해서 비료를 막 더 넣고 이제 우물을 깊이 파서 이제 물도 끄집어내고 그러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비용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비용이 올라가면 가격을 올려야 되고, 가격을 올리면 이제 소비자들이 안 사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비즈니스가 이제 쇠락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수학 체감의 법칙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이나 농업이나 이런 이제 비즈니스나 똑같다는 거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업을 계속 하다 보면 시장이 포화가 되고 이제 차별성도 이렇게 만드는데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메꾸기 위해서 이제 광고도 하고 뭐 바이럴 마케팅도 하고 막 그러고 그렇고 이제 이 좀 더 이렇게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자본 투자를 막 늘리고 그러지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비용이 많이 들고 이제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점차 물건이 안 팔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농부의 그런 시츄에이션이나 이런 그 비즈니스에 있어서의 시츄에이션이나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그 수학 체감의 법칙의 저주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농부라면. 한 곳에서 계속 했는데 이게 자꾸 이제 수익률이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장부를 바꾸든지 아니면 아예 이제 이 땅 포기하고 이제 팔고 이제 저쪽 더 영양가가 있는 이제 지역에 가서 이제 농업을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비즈니스도 자기가 예를 들면 베어링만 쭉 했는데 이제 수익성이 떨어지면 이제 이 자기의 그런 잘 하고 있는 것들 아까 핵심 역량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갖고 베어링이 아닌 다른 가는 것들 그런 그 제품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경영자는 농부다. 그리고 농부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는 점차 이동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방목형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가야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목형 이쪽 일반 그 징기스칸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은 그 땅에다가 투자를 안 하잖아요. 그냥 심고 좀 하다가 땅이 나빠지면 그냥 또 다른 데로 가서 옮겨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는 거죠, 그냥. 그렇죠. 이거 하다가 대충 어느 정도 수익이 내면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비즈니스상 항상 그렇게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미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이제 여기가 잘 안 되면 이제 뭐 신흥마켓으로 이제 넘어가고 이쪽 사업을 하다가 안 되면 이제 다른 제품으로 이걸 이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바꾸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제대로 못하면 이제 사업은 망하게 되는 거죠. 자기 변신 그런 것들을 잘 해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뭐 휴대폰 같은 경우는 모토로라 때 시작해서 노키아, 블랙베리, 애플, 삼성전자 이런 쪽으로 좀 계속 가고 있고 또 이제 이런 그 SNS 이제 이런 쪽에는 뭐 프렌드스터부터 시작을 해서 마이스페이스에서 페이스북까지 막 가고 있죠. 그래서 요즘 너무나 빠른 속도로 이런 것들이 진전이 되고 있고 그래서 게리 해멀은 이렇게 빨리 진전되는 거를 너무 이렇게 애달바하지 마라. 뭐 이게 현실이다. 이렇게 속도가 빨리 진행되는 거를 그냥 받아들여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 변하는 속도는 이제 더욱더 빨라지겠죠. 그래서 이건 넘어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게리 해멀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이 적응성.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바뀌면 자기가 거기를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적응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변화하려고 하는 그 적응성을 자기 그냥 DNA로 만들어 버리라고 그랬어요. 만들어 버리라고.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막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이 바꾸는 거를 아주 순간적으로 그리고 본능적으로 하도록 이 회사 체질을 바꾸면 된다. 근데 사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자기 체질을 바꾸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러닝머신 위를 달리면 어떻게 되죠? 심장이 콩당콩당 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야 피가 돌아가지고 이제 신체를 유지를 할 수가 있으니까. 많은 청중 앞에서 강연을 하면, 예를 들면 이렇게 제가 강연을 하면 저도 모르게 이제 힘이 나잖아요. 여러분들 뭐 발표하다 보면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는 막 숨이 막 가빠지는데 일단 나오면 괜찮아지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 몸에 있는 그 부신이라고 있는데 부신에서 아드레날린이 나온대요. 그러면 이제 이게 사람을 약간 흥분을 하면서 이제 무서운 것도 안 보이게 되고 이제 활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중 앞에서 강연을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자율신경에 의해서 자율신경이라고 알잖아요. 자율신경은 자기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 아드레날린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매력 넘치는 이성을 보면 어떻게 되죠? 게리 해머리에 의하면 동공이 커진대요. 자기도 모르게 더 이렇게 자세히 보려고. 그런 것처럼 기업도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반사적으로 할 수 있게 그 DNA를 바꿔라. 이제 그게 이 게리 해멀의 핵심입니다. 말처럼 쉬울 것 같지는 않은데 사실 이렇게 되면 좋지 않겠어요? 사실 어떤 사람들 보면 자기는 뭐 세상이 바뀌는데 막 헉헉대면서 따라가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자연스럽게 파도를 타잖아요. 여러분 수영할 때 파도를 잘 타는 사람이 있고 파도를 못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파도가 이렇게 계속 오면 그 파도를 잘 이용하고 즐겨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꼭 파도에 거꾸로 가려고 되면 이제 익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도를 타고 그냥 몸을 맡겨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 2분의 1 가격 이런 걸로 계속 이제 통큰 신드롬 이런 것들이 생기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등록금 그런 것들 이제 보고 그랬더니 제가 안양대학교를 갔어요, 전번에. 그랬더니 거기서 이 프랭카드가 있는데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반값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3분의 1이나 깎아주면 정말 좋겠다. 이제 그런 그 메시지까지 이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 반값이 가능하냐, 어쩔 거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반값이 가능할 거다. 근데 그러려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좀 희생을 하긴 해야 되죠. 교수의 월급도 좀 깎이고, 이렇게 불필요한 하여튼 그런 행동들을 이제 많이 안 해야 이제 깎아지는데, 근데 게리 해멀이 얘기하는 것에 의하면 이런 반값이라는 것이 그렇게 불가능하지는 않다라는 그 얘기를 이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혁신 마인드 그리고 변하는 세태에 적응을 하면 이제 된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인도의 그 병원 아시죠? 아랍인드 병원, 안과 병원인데 이 백내장이 되면 이제 이 눈에 그 수정차가 이제 계속 흐물흐물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수술을 하려면 이제 그걸 빼고 인공 수정체로 이걸 바꿔야 되는데 이 가격이 이제 되게 높았거든요. 수술 비용도 그렇고 인공 수정체도 그렇고. 근데 이 회사는 맥도날드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이 병원의 이 시스템을 아주 획일화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력이 싼 사람은 아주 간단한 일만 하고 고도의 이제 수술이 필요한 이제 의사 이제 그 사람은 나머지는 안 하고 제일 끝에 손질만 하도록,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수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시스템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테일러 방식의 이 컨베이어 시스템 있잖아요. 그거를 이 안과 병원에다가 도입을 했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수술 비용이 18달러밖에 안 되는데 이게 미국 수술 비용의 1%밖에 안 됐대요. 1%. 실제로 지금 이 회사가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합병증 비율 이렇게 싸게 하니까 부작용이 있지 않겠냐 그랬는데 합병증 비율 거의 선진국과 비슷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가격을 이원적으로 썼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런 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미국만 하더라도 많이 하고 있는데 뭐냐면 똑같은 수술을 하더라도 돈 많은 사람은 돈을 더 내게 하고요. 돈 낼 그 능력이 안 된 사람은 공짜로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불 능력에 따라서. 근데 우리나라는 지불 능력 생각 안 하잖아요. 다 똑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보면. 이거 정말 우리나라에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인도가 이미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료로 이 수술을 받는 사람이 전체 환자의 60, 70%나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통계를 보면 이 병원에서 매년 30만 번 수술을 한대요. 이 회사는 백내장 수술만 해요. 다른 건 안 하고. 이게 좀 굉장히 대표적인 그 사례인데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나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퍼질 수 있고, 이게 그러니까 이건 아주 대폭적인 그 가격 할인이잖아요. 그 서비스 그 자체는 이제 문제가 없이. 근데 이건 다른 업종에도 얼마든지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회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인공 수정체를 이제 만드는 렌즈 제조업체를 아예 설립을 했어요. 아예. 재밌죠? 서비스 하다가 이제 의공학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게 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그 렌즈는 최품질의 렌즈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충분히 써도 괜찮은 그런 정도의 품질로 만들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이 이용하고 그럴 때는 이렇게 문제가 없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이 렌즈가 하여튼 보통은 이제 300달러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5달러로 됐기 때문에 이런 수술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현저히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기업들 많아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허핑턴 포스트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는? 미국의 이제 뉴스 사이트인데 그 블로그형 뉴스 사이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그 책도 이제 번역이 됐는데 이 창업자가 이제 여자분이거든요. 그리스계 여자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셀레브리티가 됐는데 이 셀레브리티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 전 세계 이제 그 글을 잘 쓰는 그런 전문가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글을 무료로 받아요. 기고를. 원래는 개개인으로 하면 비싸게 받아야 되는데 무료로 이제 이 사람이 친분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아주 그 질 좋은 뉴스들이 여기에 이제 컬럼으로 계속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유명해지니까 더욱더 이제 유명해지는 그런 사이클을 이제 받게 됐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이제 홍보대 행사가 있는데 이제 미국에 가서 이걸 잘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월스트리트나 뉴욕 타임즈 이런 데보다도 오히려 허핑턴 포스트에 올리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을 정도로 이 회사의 그 네임밸류가 엄청나게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이미 흑자가 됐어요. 6년 만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쪽 그 인터넷 쪽의 뉴스에 있어서는 아주 성공적인 그런 회사이죠. 자, 하여튼 그 미래 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는 책을 보시고 더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열정인데요. 우리 에이브러햄 매슬로우 해가지고 이제 그 욕구 발전설 다 아시죠? 처음에 이제 생리적 욕구부터 해서 안전, 소속, 자기 존중, 자아 실현 욕구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게리 해머리 이제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본인이 이제 이런 비즈니스에 있어서의 그런 이제 욕구를 6단계로 나눠놨어요. 근데 이제 복종, 성실, 전문성 이거는 이제 하위 욕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열정, 창조성, 진취성 이쪽이 이제 진짜 우리가 이 새로운 시대에 요구되는 그런 욕구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를 이 패션의 영역으로 이제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적절하게 이제 얘기를 지금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유튜브 무료 학원 그 칸 아카데미라고 이렇게 한 번씩 다 들어가 보셨나요? 이게 이제 원래 그 MIT 이제 그 학생인데 이제 자기 사촌한테 이제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제 이렇게 뭘 가르쳐 줬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게 교육 효과가 높다라는 걸 알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교육 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칸 아카데미라고. 칸은 이제 사이먼 칸 그 자기 이름을 딴 거고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제 3,500개의 동영상이 있어요. 과학, 경제학, 수학, 하물며 SAT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7, 8회 자기가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사이트 보시면 아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미국을 움직이는 백인 안에 이 사람이 최근에 들어갔을 정도로 지금, 그리고 빌 게이츠도 굉장히 이 사이트를 추천하고, 그래서 이 회사의 그 슬로건이 Learn almost everything for free예요. 거의 모든 거를 공짜로 그냥 배워라. 그래서 지금 그 동영상 개수가 지금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khanacademy.org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이트가 지금 이제 이런 사이버 교육의 아주 대표로 이제 뜨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이제 사이트들이 이제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열정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 이 럭셔리하고 프리미엄보다도 이 컬트가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이 컬트는 이제 사교다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컬트 문화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삼성전자는 지금 이 프리미엄급에 해당이 되고요. 애플은 컬트예요. 애플은 제가 보기엔 이 문화가 지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 보고 프리미엄에서 컬트가 되라? 아마 거의 힘들 겁니다. 아마 정말 대대적인 개혁을 하고 이 인원 물갈이를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는 이 라인이면 이 라인으로 해서 계속 커가는 게 좋지 이쪽으로 바꾸는 거는 오히려 더 위협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 게리 해머의 얘기에 의하면 이 컬트적인 요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종교 같은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키는 어떤 하나 구세주. 그래서 예를 들면 애플 잡스를 구세주로 이렇게 보는 것들 여러분 좀 보셨죠? 이렇게 인터넷 보면 다 이런 컬트 문화적인 그런 요소에서 이제 그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발적으로 어떤 데 열광적으로 몰입하고 어떤 시스템, 어떤 커뮤니티가 유지되도록 하는 거, 그리고 그 물건을 사고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컬트입니다. 근데 이 컬트가 이제 물론 너무 이제 심해지면 문제가 생기는데 어쨌든 지금 이 비즈니스가 잘 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컬트적인 요소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기업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그 시소디아라는 그 책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사랑받는 기업이라는 것이 이 기업들을 평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일하기 좋은 기업 여러분 뭐 랭킹들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 사이트에 랭킹에 올라가는데 거기에 항상 올라가는 게 이 SAS라는 소프트웨어 회사죠. 통계 패키지 그 회사인데 이제 이런 회사가 왜 잘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요. 거기에 이제 그 815 돼 있는 데가 고라는 회사죠. 고가 이게 소재잖아요. 아웃도어 그런데 그 방수되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여러분이 아는 새 모르는 새 다 이거 쓰시고 있고요. 하물며 등산화도 이 비 올 때 이제 이 등산화가 적시지 않도록 거기에 다 그 고 이런 소재로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라는 회사가 이 게리 해멀 책에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회사 뭐 그전부터 분석을 뭐 열심히 다 해가지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요즘 그런 새로운 기업 문화, 그리고 여기는 회사 이름 중에 어소시에이트인데요. 여기는 그러니까 사장은 있는데 다른 뭐 이렇게 직급들이 없어요. 부장, 전무 이런 것들 다 어소시에이트예요. 다른 말로 하면 동료군요, 동료. 그래서 이 고 어소시에이트 하여튼 이런 회사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목해야 되고, 그래서 뭐 매출이 어떻다, 뭐 수익성이 어떻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앞으로 미래형의 기업들은 바로 일하기 좋은 기업,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뜨고 있다라는 그런 걸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거 지나가고요. 이념. 아까 제가 얘기 드렸지만 이런 이 관리 통제 규율 이런 이제 이런 이론을 X 이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Y 이론은 자율 책임 자기 경영 이제 이런 것으로 이제 대별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성악설, 성선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 X 이론에 의하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성악설이에요. 그러니까 일하기 싫어하고 자꾸 뭐 눈치 피해서 어디 도망가고 싶고 막 그런 그 본능이 있다라는 게 X 이론이고, 이제 Y 이론은 그 반대죠. 근데 이제 앞으로 시대는 이쪽에서 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을 더 잘 개발하는 회사가 앞으로의 미래 기업이다라는 거 이제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고어 아까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다 동료로 하고요. 직급도 없고 서열도 없고 뭐 하여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자기가 이 회사에서 인기가 얼마나 있는지, 자기가 리더인지 아닌지 그걸 알려면은 좋은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 회사에서 자신이 리더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아주 쉬운 방법. 미팅을 콜하세요. 자기가. 근데 한 명도 안 오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이제 이미 이제 끝났어요. 근데 사람이 우르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리더인 거예요. 그래서 게리 해멀이 그런 얘기도 하고 실제로 하고 그랬는데 미팅을 콜해버려요. 그러면은 확실히 자기의 인기도를 알 수 있다. 여러분은 실제로 회사에서 그런 것을 한번 해보셨나요? 자괴감에 들어가시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리고 이 책에서도 강조하는데 토마토 가공회사로 모닝스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회사는 굉장히 극단적인 기업이에요. 이런 자기 경영에 있어서. 그런데 하여튼 게리 해멀은 이 책에서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토마토 가공회사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그런 그 기업인데 아주 놀라울 정도로 아까 거기보다도 더 한 단계 높은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자세히 이제 한번 보시려면 뭐 책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HCL 이런 쪽도 이렇게 마찬가지인데 이거 인도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의 이제 그런 경영 시스템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CEO가 예지력이 있는 우두머리 역할을 하기에는 세상이 이제 너무 복잡해졌다. 그러니까 CEO를 너무 믿지 말라라는 거고요. 그리고 명망 있는 대기업도 이게 경영 DNA를 바꿔서 성공했다. HCL이라는 인도 기업이 그랬으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너무 세부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시작해라. 그러면서 이제 적응해 나가면 된다라는 그런 얘기고, 기존 거 너무 다 없애려고 하지 마라. HCL이라는 회사가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HCL, 그 고어, 모닝스타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의 이제 미래 기업이다라는 거를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필로그인데요. 자, 제가 아까 이 책을 그 게리 해멀이 자기 반성 차원에서 썼을 거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대로 뽑은 겁니다. 게리 해멀 얘기인데, 나는 혼란을 야기시키는 사내 정치, 창조적 낭비, 냉소주의로 인한 사기저하, 야비한 가치, 반윤리적 편법, 경영진의 독성, 전략적 근시안에 대해서 분개하지 않았다. 그냥 내버려뒀다 이거죠. 그리고 나는 열정, 투명성, 활력, 유쾌함, 활기, 재미로 대표되는 조직을 만들겠다는 매혹적인 비전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나는 반항아가 아니었고, 그래서 이상주의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건 이제 반항아죠. 이게 이제 이상주의자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을 제대로 바꾸지 못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거 보면 분명히 반성문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 그동안에 컨설턴트로 역량이 있다고 뭐 굉장히 뭐
평판을 받았는데 도대체 뭐 잘한 거야? 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이렇게 반성문을 쓴 거예요. 뭐 굉장히 솔직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게 이제 자, 그냥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산업시대 때부터 효율성은 매우 중요했다. 이 때문에 관료제와 통제와 관리가 필요했다 이거죠. 그러나 효율성만 강조하면 도덕성은 힘을 잃는다. 우리 탐욕이 얼마든지 막 자유분방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려면 경영의 인간 본연의 고귀한 가치인 사랑, 헌신, 명예, 정의, 아름다움을 반영해야 되고 그리고 이 창조 시대에는 너무나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관리자를 아예 없애고 이제 개인, 인간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폭탄 발언이죠, 사실 그렇죠. 꼭 이대로 이렇게 하다가 아마 실패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게리 해멀은 자기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요즘 와서 이제 반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책의 결론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어떠세요? 좀 너무 과격한가요? 하여튼 이 책의 메시지는 이거고요. 정리를 하면.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어떻게 여러분 그 조직에 적용할 건지 그거는 이제 각자의 몫입니다. 네, 감사합니다.